제4절 화학적 처리. 이 부분은 화학적 처리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처리 종류 및 유지 관리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화학적 처리는 화학약품 반응의 원리를 활용해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거나 제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본 산화 환원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전처리에서 사용하는 공정, 또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가 어려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그 화학적 처리이다 보니까 좀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고 물리적 처리에 비해서 좀 넓은 장소가 필요 없는 요거는 생물학적 처리와 비교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만큼 고도의 조작 기술이 필요하고 그 약품을 집어넣는 비용이 고가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산화와 환원인데 물질이 산화되고 환원되면서 성질이 변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대상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산화와 환원에 대한 그런 변화를 산소, 산화수, 수소, 전자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산화 환원이 이거를 다 이제 암기하기는 너무 어렵고 하나만 확실하게 암기한 다음에 나머지를 응용해서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산화를 예로 들게요. 산화는 이게 산소잖아요. 산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화는 산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증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와 산화수가 증가하고 반면에 나머지 수소와 전자는 잃는다. 네, 요거는 증가하고 요거는 감소한다. 반대로 환원은 다 산화의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표를 하나 처음에 딱 그려놓고 산소, 산화수, 수소, 전자 이렇게 해서 산화니까 요 두 개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하고 그리고 환원은 반대다라고 외워서 시험 볼 때 항상 이 테이블을 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화적정식이라고 해서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농도와 부피가 변하는 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공식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이 농도값은 노르말 농도값이죠. 네. 그래서 NV, N-V-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고 이건 이따 계산 문제로 한번 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적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루이스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암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이 발생될 때 이것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수산화 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이 수소이온을 그냥 수소이온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양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내용이죠. 양성자를 발생시키는 물질과 이것을 수용하는 물질. 반대로 루이스 정의에서는 이거를 수소이온 양성자 이렇게 포함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과 이것을 내놓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응집과 응결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응집은 엄밀한 의미로 이제 약간 화학적 특성에 가깝고 응결은 물리적 특성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한 번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응집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명을 물리적 처리할 때 하긴 했는데 약품을 집어 넣어서 약품이 이제 응집제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입자의 물질들이 좀 다른 작은 입자와 응집제를 통해서 좀 결합해서 크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응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제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입자가 되게 작을 때
얘가 둘이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기적 힘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타전이라고 하는데, 제타전이가 발생이 있는 만큼 둘이 이제 저 결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이 제타전이 값을 좀 상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결합이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응결은 이렇게 응집돼서 조금 입자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커진 거랑 또 이렇게 커진 거랑 이렇게 결합해서 더 크게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테스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얘는 응집 교반 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얘는 목적이 적절한 응집제 양과 그리고 교반 속도를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서 이것을 스케일업 했을 때 응집제를 어떻게 최대한 집어넣고 가장 효율적인 침강 물질, 그러니까 침전물의 어떤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실험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어요. 수온, pH, 알칼리도, 교반 조건, 약품 첨가량, 요 하나 5가지니까 요거 꼭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요게 무엇인지, 무엇을 이제 응집 교반 시험이라고 하는지도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육각크롬 처리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다양한 화학적 처리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제 육각크롬이 삼각크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자를 3개를 받은 거잖아요. 전자를 수용하는 건 환원입니다. 자, 환원 처리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어서 중화시킵니다. 그 중화 처리도 나왔고, 그리고 방금 설명한 응집과 응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침전물이 형성되는 침전까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적 처리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처리법이다. 얘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문제 한번 나오면 제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응집제가 종류별 특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황산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얘는 다 좋아요. 가격도 싸고 다양한 물질에 쓸 수 있고 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응집제가 황산알루미늄하고 철염이거든요. 철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무게가 가볍겠죠. 그래서 잘 가라앉지 않는다. 물론 가라앉지만 이 철염에 비해서 가라앉는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리고 알칼리도를 조정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pH 폭이 좁은 그 pH의 영역을 황산알루미늄이 가라앉기 쉬운 영역으로 맞춰주는 것이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폴리염화 알루미늄이 있는데 얘는 황산알루미늄보다는 조금 조건은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살짝 비싸다. 네, 그 정도 내용. 그리고 이 내용 한번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응집제 중에 하나가 철염이에요. 철은 아무래도 알루미늄보다 무겁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장점이 형성된 플럭이 무거워서 침강이 빠릅니다. 얘는 그만큼 처리하는 속도를 빠르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죠. 네. 그리고 이제 철염은 침전물에 잔류를 한다라는 내용은 좋은 의미로는 이제 응집 효율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것 자체가 이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게 2차 오염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흡착입니다. 흡착은 미량원소를 제거하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흡착제가 활성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멍이 많은 그런 탄처럼 생긴 여기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구멍 안으로 밀입자를 이제 빨아들여서 제거하는 형태인데
흡착제 조건이나 이런 건 대기 쪽 그 내용 다룰 때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설명한 곳으로 가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이 결국엔 이제 화학적 흡착이기 때문에 이 화학적 흡착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화학적 흡착의 가장 키포인트는 한번 결합되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흡착제를 버려야 돼요. 물리적 흡착보다 효과가 좋지만 좀 단점은 한번 결합된 걸 재생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킬레이트화입니다. 이 내용도 대표적인 화학적인 처리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킬레이트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물질이 금속이온과 배위결합을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위결합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주로 금속이온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염소처리 살균법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싸고 조작이 간단하고 살균력이 좋다. 얘는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독성이 문제입니다. 독성. 염소 자체의 독성도 있고 얘와 결합하는 어떤 그 물질의 발암성 때문에 사실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너무 강해서 특히 가장 그 특징적인 장점이 이 잔류성입니다. 잔류 형태로 존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수 처리장에서 집까지 이동시킬 때 다른 살균법에 비해서 유일하게 추가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기능이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염소 자체의 독성과 이제 발암물질인 트리알로메테인을 형성시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물속에 페놀 종류가 있을 때 이 염소와 같이 반응해서 클로로페놀을 만듭니다. 이게 되게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잔류성이 강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에 이러는 반응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어떤 형태로 염소를 집어넣냐면 차염소산 나트륨 형태로 많이 집어넣어요. 화학식이 죄송합니다. 네, NaOC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의 약품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물속에서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이 우선 형성이 돼서 얘네가 1차로 살균을 하게 됩니다. 살균력은 얘가 대장이고요. 차염소산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차염소산 이온이 그 다음에 살균력이 셉니다. 그래서 pH의 밸류에 따라서 생성 비율이 좀 다른데 pH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요게 차염소산이 많이 생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은 차염소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차염소산 나트륨에 의해서 발생하는 잔류염소를 우리는 크게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라고 하고, 유리잔류염소는 아까 말씀드린 HOCl 차염소산과 그 다음에 OCl- 차염소산 이온 이 두 가지가 되고, 결합잔류염소는 질소가 포함된 그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클로라민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잔류염소는 크게 이렇게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로 나누고, 이것에 의한 이제 효과가, 소독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잔류염소, 즉 클로라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염소 요구량, 염소 주입량, 파괴점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염소 요구량은 처음에 우리가 주입한 염소량에서 잔류 염소량을 빼면 얼마큼 사용되는지 염소의 그 농도가 나올 거예요. 걔를 우리는 이제 염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염소 주입량은 요 기준식에서 그냥 필요한 거 넘기고 이렇게 뺀 거예요. 얘만 이제 주입 염소량 빼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요구량과 잔류 염소량을 더하면 주입량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파괴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염소를 주입해서 소독하는 방법은
파괴점 염소 주의법이라는 걸 써요. 이게 지금 분기점 또는 같은 말이 이제 파과점인데, 요게 잔류 염소량이 최저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염소는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유기물을 좀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두 번째는 이제 미생물을 사멸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 만큼 염소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사라지고 나서 남은 염소가 이제 최저점이 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파과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괴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투입하는 염소는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면 요 지점부터 투입되는 염소는 이제 잔류 염소 양으로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기준을 법적으로 잔류 염소의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파과점 이후에 농도를 보고 염소를 더 집어넣거나 안 넣거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괴점 염소 주입에 관련해서 주요 화학식 명과 결합력의 세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유리잔류 염소가 결합력이 제일 세고 요게 차염소산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이게 1등, 그리고 차염소산 이온은 2등. 그래서 클로라민은 모노다이 트리, 모노다이 트리가 1, 2,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염소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결합잔류 염소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그냥 클로라민이라고 불러요. 얘네는 거의 살균력의 크기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결합력, 즉 살균할 수 있는 힘의 세기는 이 세 개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소 쪽은 꼭 문제 푸는데 설명해 드린 내용을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살균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하거나 또는 오존 처리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끓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외선은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제 선박에서 사용합니다. 선박, 배, 원양어선. 이거 꼭 암기하세요. 네. 그리고 오존은 살균력이 거의 최강이거든요. 가장 좋은데 이제 잔류성이 없어서 최종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보조해서 먼저 살균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염소를 좀 적게 넣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 교환은 이온을 교환하는 교체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고도정수 처리해서 질산성 질소 제거에 많이 사용한다 정도 아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전기투석법은 이제 양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기이온만 제거하는 공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질소인 고도정수 처리하거나 이제 소금기 제거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1번 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산화 죄송합니다. 네, 산화 환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산자하고 결합된 거 산소, 산화수 증가, 이제 전자나 수소는 감소죠. 그럼 환원이니까 얘가 증가하면 환원은 얘는 감소. 이온 전자와 수소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소를 환원은 1초, 그쵸? 한 번에 할 수 있죠. 네. 산화수 감소하고 수소는 증가하고 전자도 증가하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산과 염기의 정의 가운데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
우리가 산가 염기를 이제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양성자 내놓는 물질로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펜톤의 산화 반응,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펜톤의 산화 반응은 그냥 암기하세요. 이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어서 난문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한 산화 공정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펜톤의 산화 반응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수산화칼슘 100ml 중화하는데 염산 0.02 노르말 용액 소비됐다. 참 쉽게 지금 노르말로 나왔죠. 그래서 NV는 N-V-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산이 0.02 노르말 곱하기 60ml 소진됐잖아요. 네, 요게 몇 노르말인지 모르는데 100ml 소진됐대요. X 곱하기 100ml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X만 남기고 이항하면 이걸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0.012 노르말 농도가 나올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이거 자테스트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수온 관련 있고요. pH, 알칼리도, 응집제량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미생물 농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얘는 생물학적인 그 팩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6번 응집제 가운데 플럭 형성이 무겁다. 그리고 침강이 빠르다. 부식성이 강하다. 무거운 거 철이라고 했습니다. 네, 얘는 응집제 아닙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응집제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응집제인데 그 중에 철염이 가장 무겁다고 했죠. 철이 무겁잖아요. 알루미늄보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명반을 폐수의 응집조에 주입한 후에 완속 교반을 행하는 주된 목적. 이제 명반이 이걸 우리가 앨럼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황산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명반이 황산염에 이제 다양한 그 물질이 결합된 형태의 물질을 우리가 명반이라고 하는데 응집제를 사용하는 것은 황산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집어넣고서 천천히 교반하는 주된 목적은 딱 하나죠. 바로 이제 플럭의 입자를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급속 교반이 있고 완속 교반이 있습니다. 완속 교반을 하는 목적은 조금 더 입자들끼리 더 잘 달라붙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제 육각크롬 폐수 처리 방법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크롬 육가가 있으면 얘를 크롬 3가로 만들고 그리고 수산화 크롬으로 변환을 시켜서 얘를 침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반응을 보면 이제 여기서 환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진행될 때, 그리고 이제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어서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침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왜 그런지도 이해하시고 암기하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고 중화가 된 다음에 이제 침전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물리적 흡착 가역적이죠. 네, 비가역적 아닙니다. 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10번 선박의 식수소독. 식수소독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선박에서 네, 자외선 소독합니다. 너무 많은 장치로 하기보단 간단하게 바로바로 소독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독 방법이 자외선 살균 소독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11번 상수 처리에서 사용되는 오존 살균. 오존이 굉장히 좋은 살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최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잔류성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오존을 생성시키려면 네, 물을 전기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분해해서 얘를 발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전기세. 그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균력이 좋아서 염소이온의 투입량을 좀 적게 하기 위한 좀 그 살균의 이전 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의 최종 살균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폐수 처리법 중에 고액 분리 방법이 아닌 것은, 고액 분리라는 것은 밀도가 이제 고농도 높은 것과 저농도 낮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물리적 처리법이거든요. 부상 분리나 스크리닝이나 원심 분리는 그 원리에 어느 정도 기인을 합니다. 전기 투석법은 전혀 원리가 다르죠. 답은 1번입니다. 2. 화학적 처리의 종류 및 유지 관리.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시설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학적 처리 시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침강 시설부터 시작해서 침전물 계량 시설까지의 내용을 숙지를 해두세요. 자, 여기 보시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에 화학적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참 특이한 게 응집이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화학적 반응이잖아요. 근데 얘가 물리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죠. 요거는 이제 그 생물적 처리, 밑에 있죠. 생물적 처리 시설이고, 요 두 가지는 이제 물리적 처리 시설입니다. 얘만 화학적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화학적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 화학적 처리 시설은 아무래도 약품을 사용하니까 이 약품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약품을 어떻게 주입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정도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한 약품에 따라서 좀 그 독특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산 같은 경우에, 진한 황산일 경우에 물과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묽은 농도의 황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고형 황산 알루미늄은 중량비로 5에서 10% 용액을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또한 액체 황산 알루미늄은 이제 결정이 석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농도를 어느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염소제의 취급인데요. 얘가 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약품도 많이 쓰지만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는 반드시 마지막 공정에 잔류 염소의 농도를 맞춰서 살균 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염소제 취급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소가스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염소는 CL2로 존재를 하면 분자량 더하면 35.5 곱하기 2 하면 약 71 그램 퍼 몰 되죠. 네, 공기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물에 투입하는 차염소산 나트륨 자체는 액체 염소에 비해서 좀 다루기도 쉽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법적 규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 발생하는 이제 산소 기포가 배관에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잘 다뤄야 된다. 이 정도.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화학적 처리 약품의 사용 시 주의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약 주의해야 되고요. 진한 황산이죠. 황산. 죄송합니다. 황산. 물과 반응의 우려가 있으므로 묽은 농도로 써야 되죠. 그쵸? 염소죠. 염소 가스 독성이 있다.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은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법적 규제는 없다. 답은 4번입니다.